아, 뭔 냄새야. 아줌마 여기 좀 치워요. 장사를 하자는 거야, 뭐야. 저는 평생 국밥을 팔아온 박복래입니다. 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도 제 가게 복래 국밥의 주방은 펄펄 끓어오르죠. 거대한 가마솥에서 뽀얗게 우러나는 사골 국물, 그 구수한 냄새가 제게는 알람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알람보다 제가 먼저 깨기도 해요. 이 냄새가 제 인생이고 제 전부이니까요. 사람들은 저더러 성공한 사장님이라고들 합니다. 맞아요. 시장 바닥에서 솥단지 하나 걸고 시작한 일이 지금은 번듯한 3층짜리 건물이 되었습니다. 1층은 손님을 받는 홀, 2층은 단체 손님을 위한 방, 3층은 제 살림집과 아들 민수의 방이 있지요. 이 건물을 올리던 날 저는 밤새 아무도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어린 민수 손을 붙잡고 겪었던 온갖 서름이 이 건물 벽돌 하나하나에 다 박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 아들 민수, 그 아이는 제 삶의 이유이자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비 없이 자랐다고 주눅 들까봐 저는 2배, 3배로 억척을 떨며 살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남들처럼 쉬는 날 놀러 가면 안 돼? 어린 민수가 물었을 때 저는 끓어넘치는 솥을 닦으며 국밥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야 네 등록금 낸다. 모진 말을 내뱉었죠. 그래서인지 민수는 유난히 배경이나 학벌 같은 것에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자신은 국밥집 아들로 자랐지만 자식만큼은 고상하게 키우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어요. 그런 민수가 30 중반이 되도록 여자를 데려오지 않아 속을 태웠는데 그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녁에 가게에 있나요? 그럼 내가 어딜 가? 무슨 일이냐?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그래, 알았다. 밥때 맞춰서 와라.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저는 그날따라 홀 거울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지 모릅니다. 저녁 장사가 한창일 무렵 민수가 웬 아가씨의 손을 잡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제 평생에 본 아가씨 중에 가장 반듯하고 예쁜 사람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갓 나온 잡지 모델처럼 꾸몄더군요. 이름은 오지연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오지연입니다. 목소리마저 어찌나 상냥하고 또랑또랑한지 가게 안 일꾼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어요. 저는 일단 웃으며 그들을 3층 살림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수야, 가게 바쁜데. 에이, 어머니. 오늘은 저 좀 봐주세요. 지연 씨, 이쪽으로. 민수는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지연이라는 아가씨는 거실 소파에 꼿꼿하게 앉아 제가 내민 매실차를 2손으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누추한 데까지 오게 해서 어쩌나. 아닙니다,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혼자 일구셨다고. 말은 참 예쁘게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아가씨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집을, 아니, 이 건물 전체를 훑어보는 그 눈빛에는 상냥함 대신 차가운 계산 같은 것이 서려 있었죠. 평생 시장에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 눈을 마주쳐온 제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신이 나서 지연의 배경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연 씨 아버님이 명문대 교수님이세요. 지연 씨도 미국에서 유학하고 지금은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민수의 얼굴에는 이런 여자가 바로 제 여자입니다. 하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차마 쓴소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 아가씨가 아주 똑똑하고 예쁘네. 우리 민수한테는 과분할 정도요.
제 말에 지연이 살짝 웃었습니다. 과분하다니요, 어머님. 민수 씨처럼 성실하고 착한 남자가 드물죠. 저는 민수 씨가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내가 늙어서 사람을 잘못 보나 하고 제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좋다는데 아비 없는 자식으로 키운 게 미안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민수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어요. 문제는 식사를 하러 1층 홀로 내려왔을 때 터졌습니다. 지연 씨, 우리 어머니 국밥 맛이 서울에서 제일이야. 한번 먹어봐. 어머, 기대되네요. 마침 저녁 손님이 몰아닥쳐 홀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땀 냄새, 깍두기 냄새, 그리고 펄펄 끓는 육수 냄새가 뒤엉켜 있었죠. 저는 늘 맡는 냄새라 아무렇지 않았지만 지연은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작은 향수병을 꺼내 손수건에 몇 방울 떨어뜨리더니 그걸로 코를 살짝 가리더군요. 그 짧은 순간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걸 보지 못했죠. 자, 여기 특으로 2그릇요. 제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 국밥을 말았습니다. 뻔히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계셨지만 예비 며느리에게는 제 손맛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뜨끈한 뚝배기를 쟁반에 받쳐나가는데 지연과 민수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 근데 어머니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거래? 무슨 소리야? 어머니한테는 이 가게가 전부나 마찬가지야. 그래도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은 너무 고되잖아. 냄새도 그렇고, 냄새.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제게는 자부심이었던 이 냄새가 저 아가씨에게는 그저 고된 일의 증거일 뿐이었던 겁니다. 어머니 오신다. 민수의 말에 지연은 얼른 표정을 바꾸고 다시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직접 가져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뚝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천만에요. 많이 먹어요, 지연 양. 지연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두 번 깨작거리더니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입에 안 맞아?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아니요, 맛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이런 탕 종류를 잘 못 먹어서요. 점심을 좀 늦게 먹기도 했고, 그녀는 밥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숟가락을 냅킨으로 깨끗하게 닦아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정갈하고 또 이질적인지 이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제 세월을 전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게 앞에서 2사람을 배웅했습니다. 민수는 이미 지연에게 푹 빠져 정신이 없는 듯 보였죠. 어머니, 지연 씨랑 저 진지하게 결혼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조만간 정식으로 양가 부모님 뵙고 날 잡으려고요. 허락해 주실 거죠? 민수는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연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민수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어머니 소리 한번 제대로 못 듣고 산 제 인생이 불쌍해서라도 저렇게 반듯한 며느리를 얻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제 감이 틀렸기를 바라면서요. 그래,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내가 반대할 게 뭐 있나? 제 허락이 떨어지자 지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민수 씨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리고는 저를 가볍게 끌어안았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가 확 풍겨왔죠. 그 냄새가 제 국밥 냄새를 밀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지연이 제게서 떨어지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번에 양가 상견례 할 때는 가게 말고 괜찮은 한정식 집에서 했으면 해요. 뭐? 아,
제 말은 여긴 너무 시끄럽고 또 격식이 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워낙 격식을 차리시는 분이라서요. 오해 마세요, 어머님. 그녀는 활짝 웃으며 민수의 팔짱을 꼈습니다. 가요, 민수 씨. 두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저는 낡은 가게 문에 기대어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얼굴 뒤로 제 식당을 격식 없다고 말하던 지연의 차가운 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격식이라.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굳은 살이 박이고 깍두기 물이 든 손이었죠. 이 손으로 민수를 키우고 이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제 인생 전부를 바친 아들이 어쩌면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여자를 데려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그깟 느낌 하나로 아들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날의 그 불길한 느낌은 결국 현실이 되어 제 뒤통수를 치러 올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들 민수와 지연 양을 보낸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1시간은 더 일찍 주방에 나왔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샜어요.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고 싱숭생숭해서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 양의 그 반듯하게 웃던 얼굴, 그러면서도 제 가게를 격식 없다고 말하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밤새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니다, 아닐 거야. 내가 늙으니 노파심이 지나친 게다. 아들이 저렇게 좋다는데 민수가 행복하면 됐지.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거대한 가마솥에 불을 당겼습니다. 펄펄 끓는 국물처럼 제 속도 좀 시원하게 끓어넘쳤으면 싶었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 애쓴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상견례 날짜를 잡아야 한다며 매일 밤 지연 양을 만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3층 제 살림집으로 올라오는 아들의 발소리에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흥이 실려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제 얼굴을 보고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생기기도 전에 아들을 뺏긴 기분이 이런 걸까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운명의 장난처럼 그 주 금요일에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점심 장사를 앞두고 산더미처럼 쌓인 물을 앞에 두고 깍두기를 버무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가게 전화벨이 그야말로 불이 난 것처럼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복내 국밥입니다. 사장님, 저 김 실장인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제 오른팔 15년을 저와 함께 이 가게를 지켜온 김 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꽉 잠겨서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 실장? 아침부터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 걸렸어? 사장님, 저희 어머니가. 김 실장의 목소리가 울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위독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김 실장의 어머니가 몇 년째 편찮으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은 몰랐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말 마. 얼른 가봐야지. 당장 가봐. 여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하지만 사장님,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약 장부 보셨죠? 2층 단체 손님만 50명이에요. 제가 없으면 홀이 마비될 겁니다. 이 사람아.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목숨이 중에 지금 장사가 중에. 그런 걱정일랑 붙들어 매고 어서 어머님 곁으로 가. 자식 도리해야지. 가보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알았어?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김 실장은 단순히 홀 서빙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직원들 관리부터 수백 개의 주문표를 정리하고 예약 손님을 응대하고 주방과의 소통을 조율하는 이 가게 1층 홀의 사령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필이면 일주일 중 가장 바쁘고 혼란스러운 금요일 점심시간에 빠지게 된 겁니다. 저는 급히 주방 식구들과 홀 서빙을 맡은 아주머니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들었지. 김 실장이 지금 급한 일로 병원에 갔어. 오늘 점심 우리끼리 어떻게든 버텨내야 해. 다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사장님, 김 실장님 없이요? 2층 단체 손님은 어떡하고요? 50명 주문이 다 제각각인데. 주문표 정리는요?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아이고, 오늘 난리 나겠네. 어떡해. 우왕좌왕,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11시 오픈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1시간. 새로 사람을 구할 시간은 당연히 없었죠. 조용히 해. 제가 평소답지 않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게 안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내가 전쟁통에도 솥단지 하나 들고 민수 아비 없이 민수 키웠어. 고작 점심 장사 하나 못 버텨낼까봐.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저는 주방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주방장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탁 나가는 속도만 정확히 맞춰줘요. 네, 사장님. 그런데 홀은 내가 뛴다. 네, 사장님이요? 사장님 안 됩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저 틈바구니에서 이 사람들아. 내가 이 가게에서 저 솥을 몇 년을 지켰는데 내 가게 내가 지키겠다는데 누가 말려? 저는 3층 살림집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게 구석에 있는 낡은 직원 탈의실로 향했죠. 그곳 벽 한쪽에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입었던 낡은 일복이 비닐에 쌓인 채 걸려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올리기 전 시장 바닥에서 손님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국밥을 말던 시절에 입었던 제 젊은 날의 갑옷이었죠. 색이 바를 대로 바래고 목덜미는 살짝 해진 남색 몸빼바지와 하얀 면 티셔츠, 그리고 복내 국밥이라는 글자조차 희미해진 붉은색 앞치마. 버리지 못하고 가끔 초심을 잃을까 두려울 때마다 꺼내보던 옷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탈의실을 따라 들어온 주방장이 제 모습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꼴이 우스운가? 아닙니다. 사장님 꼭 20년 전 사장님이 여기서 국밥 마시던 그 모습 같습니다. 그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가게는 내가 지켜야지. 가서 솥이나 잘 봐요. 저는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위생모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모자를 쓰니까 이게 더 자연스러울 테죠. 그리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까지 착용했습니다. 이 정도면 저를 복내 국밥 박사장이라고 알아보는 단골 손님은 없을 겁니다. 그저 오늘따라 유난히 손이 빠른 새로운 서빙 아줌마 정도로 보이겠죠. 그때 묘한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 지연 양이 말한 그 격식 없는 가게. 그 수준 낮은 직원. 그 아가씨가 제 가게에 무엇을 그리 얕잡아 보았는지 이 가장 낮은 차림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어쩌면 제 늙은이 노파심이 맞는지 아니면 평생 수만 명의 사람을 상대해 온 제 감이 맞는지 이번 기회에 똑똑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때 마침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내 아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지연 씨랑 같이 식사하려고 하는데
가게 문 좀 일찍 닫으실 수 있어요? 상견례 날짜도 잡고, 그리고 지연 씨가 어머님 선물도 샀대요. 민수의 한껏 들뜬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제 목소리가 너무 낮게 가라앉아 있었는지 민수가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아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내가 오늘 주방에서 새로 개발할 메뉴가 있어서 아마 밤늦게까지 바쁠 것 같아. 에이, 어머니도 무슨 신메뉴를 또 개발하세요. 지금도 장사 잘 되는데. 그럼 지연 씨랑 인사만 드리고 가게에서 저녁 먹으면 안 돼요? 안 된다.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소리가 나갔습니다. 어머니? 아니. 내 말은 주방에 불 쓰고 기름 튀고 해서 정신 사납다. 너는 지연 양이랑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어. 오늘은 가게 쪽으로는 얼씬도 하지 마라. 일하는데 방해된다. 절대 오지 마.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못 말린다니까. 알겠어요. 그럼 내일 봬요. 바쁘신데 끊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네가 격식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가씨랑 좋은 시간 보내라, 아들아. 저는 앞치마 끈을 다시 한번 질끈 동여맸습니다. 11시 30분 가게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굶주린 짐승들처럼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이모님, 준비됐죠? 100번이라도 준비됐다. 가자. 저는 쟁반을 높이 치켜들고 20년 전 제 젊은 날이 그랬던 것처럼 지옥불 같은 홀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김 실장의 빈자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아주 훨씬 더 컸습니다. 평소에는 김 실장의 3번 탁 나가요. 5번 깍두기 추가 하는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직원들이 구심점을 잃자 그야말로 허둥대기 시작했죠. 이모님, 3번 테이블 주문이 안 들어갔어요. 저기요, 깍두기 좀 더 주세요. 몇 번을 불렀는데. 2층 단체 손님들 음료는 누가 올리는 거야? 주방장님, 아줌마, 우리 건 언제 나와요? 우리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먹잖아. 가게 안은 순식간에 손님들의 고함 소리와 직원들의 다급한 발소리, 뚝배기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제 심장 소리로 뒤엉켰습니다. 저는 쟁반에 국밥 4그릇을 아슬아슬하게 받쳐들고 사람들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갔습니다. 특국밥 2개, 보통 2개 나왔습니다. 좀 비켜요. 네, 금방 갑니다. 죄송합니다. 위생모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등줄기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했었나? 20년의 세월이 야속하게 느껴졌죠. 그때는 이보다 더한 일도 거뜬히 해냈는데 고작 1시간 만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여기요. 여기 물 좀 줘요. 네, 손님. 금방. 제가 급히 물주전자를 들고 테이블로 향하는데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발에 무언가가 걸렸고 저는 중심을 잃고 휘청했습니다. 어머, 제 손에 들려있던 쟁반 위의 물주전자가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쨍그랑, 쿵,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고 제 낡은 일복 바지가 흠뻑 젖어버렸죠. 홀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시끄럽던 소리가 순간 멈추고 제게로 쏠렸습니다. 아이고, 저 아줌마 칠칠 맞기는. 새로 왔나 봐. 아주 서툴러 죽겠네. 오늘 왜 이래, 이 가게. 사장님은 어디 가시고 저런 사람을. 손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프게 들려왔습니다. 박복래 고작 이 정도에 무너질 거냐?
저는 이를 악물고 깨진 주전자 조각을 주워 담기 위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랑. 가게 문에 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사람 많은 것 좀 봐. 완전 시장통이네, 정말. 그러게. 민수 씨가 여기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맛집이라고 하더니 진짜인가 봐.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지금 이 순간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 저는 젖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번과는 비교도 안 되게 화려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으로 치장한 오지연. 그리고 그 옆에는 지연 못지않게 한껏 꾸민 친구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혼란스러운 국밥집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백화점 1층에서 막 튀어나온 마네킹들처럼 보였죠. 지연은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 전혀 없는 듯 매의 눈으로 두리번거리다가 마침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걸어갔죠. 여기요. 손님이 채 일어나기도 전에 지연이 그 자리를 찜하듯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좀 치워줘요. 손가락으로 툭툭 아직 빈 뚝배기와 뼈다귀가 그대로 남아있는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깨진 조각을 담은 쓰레받기를 든 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요. 못 들었어요? 거기 젖은 바닥에 앉아있는 아줌마. 지연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바닥에 주저앉아 젖은 행주를 들고 있는 웬 늙고 허름한 직원을 발견한 거겠죠.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동정이나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왜 이렇게 일 처리가 느려하는 짜증과 참 꼴사납네하는 경멸만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저는 며칠 전 제 앞에서 수줍게 웃던 그 상냥하고 반듯했던 예비 며느리 오지연이 맞는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모님 뭐해요? 얼른 치워드려요. 손님 기다리시잖아요. 주방에서 막 나온 직원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죠. 죄송합니다. 금방 치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쓰레받기를 내려놓고 빈 그릇을 담는 통을 들고 지연이 앉으려는 8번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아, 진짜. 냄새. 제가 가까이 다가서자 지연이 코를 막으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땀 냄새와 음식물 냄새가 뒤섞인 잭에서 나는 냄새일 테죠. 지연아, 정말 여기가 민수 씨 어머니 가게라고? 어머님이 이런 데서 일하셔? 친구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저 다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일은 무슨 사장이겠지. 근데 꼴 좀 봐. 관리를 전혀 안 하니까 이 모양이지. 직원들 수준이 저러니 완전 시장통이잖아. 지연은 제가 바로 옆에서 그릇을 치우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게를 시장통이라. 저는 묵묵히 테이블 위를 치웠습니다. 뼈다귀가 쌓인 접시, 국물이 남은 뚝배기, 깍두기 국물이 튄 테이블. 저기요. 지연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손님. 테이블 닦을 때 그 행주로 그냥 닦지 마요. 더러우니까. 저는 이 가게를 연이래로 매일 아침 삶아서 소독한 행주만 써왔습니다. 저기 물티슈 있죠? 그걸로 닦아줘요. 아, 그리고 물은 이 물통 말고 생수로 갖다 줘요. 이거 깨끗한 거 맞아요? 저는 대답 대신 젖은 행주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참아라, 박복래. 저 아이는 지금 너를 못 알아보고 있다. 그냥 진상 손님일 뿐이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물티슈를 여러 장 뽑아 테이블을 뽀득뽀득 소리가 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가장 깨끗한 새 물통에 물을 담아 가져다 주었죠.
지연은 그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데다 마스크까지 하고 있으니 제 얼굴을 제대로 볼 리가 없었죠. 그녀의 눈에 비친 저는 그저 땀에 절어 낡아빠진 옷을 입고 있는 격식 없는 가게의 수준 낮은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친구야, 뭐 먹을래? 여기 특국밥이 유명하대. 난 그냥 너랑 같은 거. 근데 나 이런 거 잘 못 먹는데. 그럼 여기 특국밥 2개 주세요. 아, 그리고 밥은 반만 주시고요. 저는 주문을 받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특국밥 2그릇, 밥은 반만. 맞으십니까? 네. 그리고 깍두기 말고 배추김치로만 주세요. 깍두기 저기 담가 놓은 거 좀 별로네요. 위생적으로 보이지 않아서요. 제 평생의 자부심인 깍두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직접 국내산 배추와 물을 골라 담그는 이 가게의 상징과도 같은 깍두기였죠. 손님, 그 깍두기는, 아, 됐고요. 그냥 배추김치만 달라고요. 말 많으시네. 지연은 제 말을 칼같이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돌아서려 하자마자 친구를 향해 보란 듯이 말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가 가게 관리를 전혀 안 하나 봐. 내가 결혼하면 이런 것부터 싹 다 뜯어 고쳐야겠어. 친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너가 어떻게? 시어머니신데. 어떻게 하긴. 어차피 이 가게 결혼하면 다 내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 민수 씨는 나한테 꽉 잡혀 있거든. 지연은 마치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방금 깨진 주전자 조각보다 더 날카롭게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서 제 아들이 천사라고 부르던 여자의 악마 같은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주방으로 돌아와 차가운 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아까 그 손님들 때문이죠? 아주 목소리가 호를 쩌렁쩌렁 울리네요. 주방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저기 8번 테이블, 특국밥 2개, 밥 반 공기, 배추김치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깍두기 말고요? 우리 집은 깍두기 맛으로 오는데 저런 손님은 처음이네. 됐어. 그냥 그렇게 줘. 배추김치도 제일 깨끗한 걸로 골라서 내줘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진짜 괜찮으세요? 그냥 3층에 올라가서 좀 쉬세요. 저희끼리 어떻게든 해볼게요. 됐어. 내가 시작한 일이야. 내가 끝을 봐야지. 내 가게가 내 아들이 저런 애한테 꽉 잡혀 있다고? 이 가게를 싹 뜯어 고쳐?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오히려 얼음물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저는 뜨거운 뚝배기를 쟁반에 받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 제 속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래, 박복래. 저 아이는 지금 손님이다. 너는 이 가게 사장이기 이전에 땀 흘려 일하는 종업원이다. 손님에게는 친절해야지. 스스로를 몇 번이나 다독이고 나서야 저는 다시 8번 테이블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특국밥 2그릇 나왔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하십시오. 저는 뚝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죠. 이런 것도 찍어야 민수 씨가 좋아하거든. 친구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배추김치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깍두기 국물이 한 방울도 튀지 않은 가장 깨끗한 접시를 골라 테이블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저기요. 제가 돌아서기도 전에 지연이 또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네, 손님. 내가 깍두기 말고 배추김치만 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배추김치만 드렸습니다. 근데 왜 김치 그릇에 깍두기 국물이 묻어 있어요? 지연이 가리킨 곳을 보니 김치 접시 가장자리에 붉은 깍두기 국물이 한 방울 아주 작게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 주방에서 다른 그릇과 스치면서 튄 모양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주방에서 묻은 모양입니다. 바로 됐어요. 치워요. 지연이 숟가락으로 그 김치 접시를 툭 밀어냈습니다. 아, 진짜. 비위 상해. 이런 가게에서 뭘 기대하겠어. 친구인 미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말렸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사람들이 보잖아. 그냥 먹자. 응? 너 민수 씨한테 잘 보여야 한다며. 뭘 그만해. 이런 건 똑바로 말해야 고치는 거야. 민수 씨도 참 왜 이런 데서 장사를 하는지 몰라. 격식 떨어지게. 그때 지연의 친구가 화제를 돌리려는 듯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 건물 비싸겠다. 위치가 완전 역세권이네. 결혼하면 너 완전 사모님이네. 지연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사모님? 무슨 소리야? 내가 이런 낡은 국밥집을 왜 해? 어우, 냄새나. 그럼 민수 씨가 물려받는 거 아니었어? 바로 팔아야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싹 밀고 주상복합 올린다는 업자랑 이미 얘기 다 끝냈어. 여기 땅값 어마어마한 거 알지? 여기 팔면 강남에 아파트 사고 너한테 샤넬 백 하나 사줄게. 됐지? 업자? 내 가게를 판다고?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친구 미나가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가만히 계시겠어? 이 가게가 전부라고 들었는데. 지연은 숟가락으로 국밥을 깨작거리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을 말하듯 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 민수 씨 어머니. 순진해서 구슬리기 쉬워. 아들밖에 모르거든. 민수 씨만 꽉 잡으면 저 건물, 저 땅 다 내 거야. 노인네 하나 구슬리는 게 뭐 어렵다고. 노인네 구슬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입구에 호출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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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이라도 난 것처럼 누군가 벨을 누르고만 있었습니다. 아, 진짜 시끄럽네. 저 벨소리 좀 어떻게 해봐요. 밥 좀 먹자. 지연이 귀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굳어버린 다리를 겨우 움직여 호출벨이 울리는 1번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벨이 여기요. 아줌마. 10년 단골인 최 씨 아저씨였습니다. 내가 이 가게 10년 단골이야.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수선해? 김 실장은 어디 가고? 그리고 이 벨 좀 고쳐요. 계속 울리잖아. 네. 손님. 지금 손님이 누르고 계신 뭐? 내가 눌러. 이 아줌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알고 보니 최 씨 아저씨 테이블 밑에 떨어진 숟가락을 주우려다 어린 손자가 호출벨을 발로 계속 밟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저는 허리를 숙여 숟가락을 주워주었습니다. 그 순간 8번 테이블에서 다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벨소리에 애우는 소리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연이 들고 있던 물컵을 제 쪽으로 실수인 척 엎어버린 겁니다. 어머. 차가운 물이 바닥을 닦으려 허리를 숙인 제 등 위로 고스란히 쏟아졌습니다. 가게 안의 모든 소리가 순간 멈췄습니다. 물에 젖은 낡은 티셔츠가 축축하게 제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10월 말의 쌀쌀한 날씨에 찬물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죠. 어머, 어떡해. 미안해요. 지연이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전혀 미안해하고 있지 않았죠. 손이 미끄러졌네. 친구인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연아, 너 왜 그래? 실수라니까. 지연은 뻔뻔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등에서 흘러내린 물이 바지까지 적시고 있었죠. 괜찮습니다. 손님,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저는 8번 테이블로 돌아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들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저를 보며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사람 말을 무시해요? 옷 버린 건 어떡할 건데요? 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아줌마 때문에 물 쏟아져서 내 치마에 다 튀었잖아요.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지연이 가리킨 곳을 보니 그녀의 화려한 원피스 끝자락에 물이 몇 방울 튀어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쏟으신 물 아닙니까?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요? 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가 아까 1번 테이블에서 시끄럽게 어물쩡거리니까 내가 놀라서 물컵을 놓친 거잖아. 그럼 너가 책임져야지. 이봐요.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요. 내가 이딴 대접받으려고 여기 온 줄 알아? 민수 씨한테 다 이를 거야. 민수 씨한테 다 이를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마지막 불을 질렀습니다. 저는 젖은 걸레를 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니 사장을 불러주마. 손님, 왜? 이제 사장 부르러 가게? 늦었어. 이 가게 사장, 접니다. 저는 흠뻑 젖은 제 가슴팍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그렇게 찾는 민수, 제 아들입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땀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위생모를 벗어던졌습니다. 순간 8번 테이블뿐만 아니라 가게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의 눈이 제가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크게 뜨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천천히 보였습니다. 어머님. 지연 양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 하게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고 쩌렁쩌렁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방금 전까지 제게 너라고 부르며 제 인생이 담긴 가게를 시장통이라 칭하고 제 아들을 꽉 잡았다고 말하던 그 아가씨가 맞나 싶었습니다. 가게 안은 그 시끄럽던 점심시간의 홀은 마치 누군가 시간을 멈춰버린 것처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펄펄 끓던 뚝배기 속 국물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죠. 1번 테이블의 최 씨 아저씨도 2층에서 막 내려오려던 단체 손님도 젖은 걸레를 든 저와 하얗게 질린 지연 양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기묘한 연극의 다음 장면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뭐예요? 어머님, 이게 무슨 장난이세요? 지연 양이 애써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입꼬리는 경련이라도 일어난 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제 생각에 저를 지금 이 가게 사장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모양입니다. 저를 그저 낡은 옷을 입은 무시해도 좋은 식당 종업원쯤으로 여겼겠죠. 장난이요? 저는 젖은 앞치마를 풀지도 않은 채 한 걸음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찬물에 젖은 등이 으슬으슬 떨려왔지만 그보다 더한 불길이 제 속에서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은 분노이기도 했고 서러움이기도 했습니다. 장난은 지연 양이 나한테 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어머님이 이런 차림으로 계실 줄은
이런 차림이면 내가 박복내가 아닌가. 저는 제 젖은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땀과 물에 젖어 몸에 축축하게 달라붙은 색바랜 일복이었죠. 이 옷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정말. 지연 양이 제게 다가오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제 몸에 닿는 것조차 불쾌했습니다. 오해라. 그럼 내가 들은 것도 다 오해인가? 네. 저는 8번 테이블을 지연 양이 앉아있던 그 자리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 앉아서 이 가게 수준이 이렇다고 했던 말. 그것도 오해인가요? 그건 지연 양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 깍두기를 보고 위생적이지 않다고 했던 말. 그것도 오해고요. 어머님, 제 말은 이 가게를 다 뜯어 고쳐야겠다. 어차피 결혼하면 다 내 거니까. 노인네 하나 구슬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송곳처럼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게 안의 모든 손님들이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잘못 들은 오해입니까? 지연 양. 지연 양의 얼굴이 하얀색을 넘어 이제는 퍼렇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친구한테 그냥 농담으로. 농담?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내 평생이 담긴 이 가게를 팔아치우고 강남에 아파트를 사겠다는 말이, 노인네 구슬린다는 말이 농담으로 할 소리요? 지연 양은 입술만 달싹일 뿐 대답을 못했습니다. 물은 왜 쏟았어요? 네. 아까 일부러 내 등에 쏟은 그 물 말입니다. 지연 양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정말 실수. 실수. 그래요. 하지만 그 뒤에 내 치마에 물이 튀었다며 내게 책임을 떠넘긴 건 그것도 실수인가? 지연 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가 아까 1번 테이블에서 시끄럽게 어물쩡거리니까 내가 놀라서 물컵을 놓친 거잖아. 그럼 너가 책임져야지. 저는 지연 양이 불과 몇 분 전에 제게 내뱉었던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이 말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까? 지연 양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토록 교양 있는 척, 상냥한 척하던 가면이 산산조각 난 얼굴이었죠. 그때 옆에서 같이 질려있던 지연 양의 친구 미나라는 아가씨가 불쌍할 정도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사장님, 그러니까 지연이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저는 그 친구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가씨. 네. 아가씨도 똑같이 들었죠. 내 가게를 팔아치우고 나를 노인네라고 부른 거. 미나 양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지연 양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지연 양이 너 말하지 말라는 듯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죠. 저는 그냥 따라온.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제 단호한 물음에 미나 양은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지연아. 미나 양이 지연 양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너 어떡해. 빨리 사과드려. 너 정말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닥쳐. 지연 양이 미나 양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닥치라고. 너가 뭔데 끼어들어. 그리고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순간 지연 양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혹은 마지막 발악을 결심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예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뭐라고요? 어차피 다 아시게 된 거 잘 됐네요. 네, 저 이 가게 마음에 안 들어요. 냄새나고 시끄럽고 격식 떨어지는 거 맞잖아요. 지연 양은 이제 대놓고 제 가게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습니다. 민수 씨도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그 말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민수도, 민수 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 어릴 때 꿈이 이 가게에서 도망치는 거였다고 했어요. 이 냄새 지긋지긋하다고요. 거짓말. 제 가슴 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민수 씨도 어머니가 불쌍해서 고생한 거 아니까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제가 대신 말해준 거예요. 이 낡은 건물 팔고 우리 다 같이 강남 가서 편하게 살자고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제 아들이 저를, 제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줄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사장님, 그때 1번 테이블의 10년 단골 최 씨 아저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사장님. 여기저기서 단골 손님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집 국밥을 몇 년을 먹었는데 저 아가씨가 뭘 안다고 저런 망발을. 주방에서도 주방장과 직원들이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 아가씨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연 양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당신들 다 뭐야? 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그리고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를 시험하려고 이런 짓을 꾸미신 거죠? 일부러 낡은 옷 입고 마스크 쓰고 저를 속인 거잖아요. 그녀는 이제 제가 자신을 속였다고,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기만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이게 지금 어른이 할 짓이에요? 민수 씨가 알면 민수 씨가 어머님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제 아들 민수를 방패 삼아 저를 협박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민수 씨한테 전화할 거야. 어머님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말할 거라고요. 지연 양은 분에 못 이겨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씨가 어머님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어머님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말할 것이다. 그래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저 여자의 무기가 되어 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 속에 있던 제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요.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전화하지요. 지연 양이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연 양이 찾는 그 민수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휴대전화의 1번 단축키, 내 아들이라고 저장된 그 번호를 길게 눌렀습니다. 내 아들, 내가 부르겠습니다. 뭐예요? 지금, 왜요? 민수한테 직접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지연 양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연 양을 속였다고, 어른이 할 짓이 아니라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어서 말해야죠. 휴대전화 너머로 익숙한 연결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가게 안은 다시 한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연 양은 휴대전화를 든 채 굳어버린 제 손을, 그리고 제 휴대전화를 번갈아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제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가게 오지 말라고. 민수야. 저는 휴대전화의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아들의 목소리가 가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바뀌에요? 민수야. 저는 제 아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가게로 좀 와야겠다. 네, 가게 무슨 일 있어요? 제가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 지금 지연 씨 만나러. 지연 양. 제 말에 지연 양이 움찔했습니다. 여기 와 있다. 네, 지연 씨가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랑 같이 계세요? 아, 신메뉴 개발 다 끝나셨어요? 그래. 신메뉴 개발은 다 끝난 것 같구나. 저는 스피커폰 너머의 아들을, 그리고 제 눈앞에 지연 양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아주 특별한 손님이 와 있다. 제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장 내려오너라, 아들아. 1층 홀로. 전화가 끊기자마자 지연 양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예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뭘 하긴요? 지연 양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지. 민수 불러야 한다면서요. 아니, 그게 그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연 양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너 어떡해? 민수 씨 오면. 옆에 있던 미나 양이 울먹였습니다. 닥치라고 했지. 지연 양이 다시 한번 친구에게 신경질을 냈습니다. 어머님, 저기 이건 정말 오해예요. 아시잖아요. 제가 민수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그냥 민수 씨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지연 양이 순식간에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말이 좀 심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네,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민수 씨 오기 전에 우리끼리 뭐요? 우리끼리 노인네를 구슬려 볼까요? 지연 양의 얼굴에서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젖은 걸레를 들고 아까 지연 양이 엎지른 물웅덩이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어머님, 시끄럽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자 지연 양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어머님. 사람들이 보잖아요.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내 아들이 똑똑히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천사라고 부르던 여자가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젖은 바닥을 닦고 깨진 주전자 조각을 쓸어 담았습니다. 아까는 후들거렸던 다리가 지금은 이상하게도 힘이 넘쳤습니다. 분노 때문일까요? 아니요, 분노라기보다는 서러움이었습니다. 내 아들 민수가 저런 여자의 말에 넘어가 저를, 제 인생을 부끄러워했다는 그 사실이 제 가슴을 천조각, 만조각으로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너는 정말.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전화는 왜요? 민수는 홀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첫째로 낡고 흠뻑 젖은 일복을 입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 바닥에 앉아 있는 저. 둘째로 그런 제 앞에서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자신의 약혼녀 오지연. 그리고 셋째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는 수십 명의 손님들과 직원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지연 씨? 민수가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저와 지연 양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민수 씨,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지연 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약속이라도 한 듯 민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달려갔습니다. 민수 씨, 흐흑, 민수 씨, 나 너무 무서웠어. 지연 양이 민수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지연 씨,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민수 씨, 어머님이 나한테 지연 양은 말을 잇지 못하고 민수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사악한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은 가련한 며느리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걸레를 쥔 채 그 광경을, 그 역겨운 연극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민수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이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지연 씨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어머니가 가게에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연 씨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어머니, 괜찮으세요? 가 아니었습니다. 왜 지연 씨를 울렸냐는 질책이었습니다.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졌습니다. 노인네 구슬리는 건 일도 아니다. 지연 양의 그 말이 100번 맞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저 여자의 편이었습니다. 민수 씨, 그런 게 아니야. 지연 양이 민수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사실 오늘 홀에서 서빙을 하고 계셨어. 어머니가 서빙을? 민수가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응, 그런데 나는 정말 몰랐어. 어머님인 줄, 그냥 새로 오신 분인 줄 알고 내가 실수를 좀 했어. 물을 엎질렀거든. 지연 양은 철저하게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나한테 내가 일부러 그랬다면서 화를 내시는 거야. 나는 너무 놀라서 민수 씨, 나는 정말 아니야. 나는 지연 양은 다시 민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말 지연 씨한테 화를 내셨어요? 고작 물 엎지른 것 때문에? 민수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어요? 지연 씨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지금 저 여자가 한 말만 듣고 이 어미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상황이 누가 봐도. 저는 홀을 가득 메운 손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래. 누가 봐도 내가 저 아가씨를 괴롭힌 것처럼 보이겠지. 나는 낡고 젖은 옷을 입었고 저 아가씨는 비싸고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까. 어머니, 제발. 민수야. 저는 제 아들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너는 이 어미보다 저 여자의 눈물이 더 중요하더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당황한 눈으로 저와 지연 양을 번갈아 볼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젊은이, 10년 단골 최 씨 아저씨가 참다 못하겠다는 듯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자네가 지금 뭘 잘 모르는 모양인데. 아저씨? 자네 어머니가 오늘 김 실장 병원 가서 저 땀을 뻘뻘 흘리면서 20년 전처럼 홀을 뛰어다녔어. 저 젖은 옷, 저 아가씨가
저 아가씨가 일부러 쏟은 물에 젖은 거라고. 네, 지연 씨가 일부러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연 양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야, 민수 씨, 아니야. 저 아저씨가 뭘 안다고. 나는 정말 실수. 시끄럽소. 최 씨 아저씨가 지연 양의 말을 막았습니다. 실수? 실수를 해놓고 내 치마에 물 튀었다고 사장님을 윽박지른 것도 실수인가.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을 노인네라고 부른 것도 실수고.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가게를 시장통이라고 부르고 팔아치워야겠다고 말한 것도 다 실수인가. 이 아가씨야. 최 씨 아저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수의 얼굴에 그대로 내리꽂혔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 지금 저 아저씨 말이 사실이야? 지연 양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가 우리 어머니한테 노인네라고 그랬어? 아니, 민수 씨, 그건. 지연 양은 민수의 팔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건 오해야. 내가 아까 저 아줌마, 아니, 어머님인 줄 모르고 실수로 화가 나서. 실수로. 민수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화가 나서. 그래, 민수 씨, 나 너무 화가 났었어. 여기 너무 시끄럽고 냄새나고 일하는 분이 나한테 불친절하게 굴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닥쳐.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민수 씨? 민수가 지연 양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닥치라고 했어. 민수는 지연 양을 노려보았습니다. 너가 감히 우리 어머니한테 노인네 냄새 난다고? 민수의 눈이 제가 평생 보지 못했던 불타는 듯한 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민수 씨,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너는 내가 이 가게를, 이 냄새를 지긋지긋해 했다고 그렇게 말했어? 내가 너한테 이 가게를 팔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지연 양이 그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민수 씨, 그건 저번에 나한테. 내가 너한테. 민수가 지연 양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지연 양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쉬게 해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랬지. 근데 너는 그 말을 이 가게를 팔아치울 궁리로 들었어? 민수 씨, 너는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어? 아니야, 민수 씨, 나는. 지연 양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 민수를 너무 얕잡아 보았던 겁니다. 민수 씨, 잘못했어. 내가 정말 말이 헛나왔어. 응?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지연 양은 이제 그 화려한 옷차림이 무색하게 바닥에 주저앉을 기세로 민수에게 매달렸습니다. 그토록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정체가 드러난 순간처럼 비참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런 지연 양을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 바보 멍청이는 아니었구나. 이 어미가 널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민수가 천천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안함, 부끄러움,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은 환멸. 어머니, 민수가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너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제가 놀라서 아들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제 손을 밀어내고 젖은 바닥에 이마가 닿을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사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런 여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머니 속을 이렇게 시커멓게 태웠습니다. 민수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의 모든 손님들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제 아들이 흙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일어나, 일어나, 제발. 지연 양이 기겁해서 민수를 잡아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잖아. 이게 무슨 망신이야. 망신? 민수가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망신. 민수는 지연 양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어머니께 씻을 수 없는 망신을 드렸습니다. 아니다, 민수야. 일어나라 어서. 아닙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곁에 서 있던 지연 양을 쳐다보았습니다. 오지연 씨.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네. 민수 씨, 우리 어머니 평생 이 가게에서 땀 흘려번 돈으로 날 가르치고 먹이고 입혔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 지연 양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모든 걸 격식 없다고, 냄새 난다고, 팔아치워야 한다고 그렇게 짓밟았어. 민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수 씨, 나는 당신이 오늘 나한테 말했던 상견례 날짜. 민수가 지연 양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없던 일로 합시다. 지연 양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로 끝입니다. 민수 씨, 안 돼. 너 이럴 수 없어. 나한테 이럴 수 없어. 지연 양이 악을 쓰며 민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당신 때문에. 손대지 마. 민수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지연 양의 옆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미나 양을 보았습니다. 당신 친구도 데리고. 민수는 결연했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 눈앞에. 민수가 말을 마쳤습니다. 나타나지 마. 너. 지연 양은 분에 못 이겨 온몸을 떨었습니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 알고. 누군데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양 아버지가 명문대 교수님이라고 했죠? 지연 양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분께도 지금 이 상황을 다 말씀드려야겠네요. 지연 양이 숨을 멈췄습니다. 내 아들과 내 가게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 했다고. 사기라니요, 어머님. 그럼 꽃뱀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지연 양의 얼굴이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사라지고 그야말로 백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와 민수 그리고 홀 안의 사람들을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죠. 뭐합니까? 안 가고. 지연 양이 움찔했습니다. 내 가게에서, 내 아들 앞에서, 내 손님들 앞에서 더 비참해지고 싶지 않으면. 저는 지연 양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나가요. 지연 양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괴상한 비명소리를 지르며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연아, 같이 가. 친구 미나 양도 허둥지둥 그 뒤를 따라 나갔죠. 딸랑. 가게 문에 달린 풍경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홀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젖은 걸레를 든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홀 안은 폭풍이 모든 것을 핥히고 지나간 자리 같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손님들과 직원들이 홀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는 저와 제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아들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 손이 보였습니다. 젖은 걸레를 쥔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장님, 주방장이 놀라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사장님? 아, 괜찮아. 괜찮고 말고. 저는 주방장의 팔을 붙잡고 겨우 몸을 가누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보았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텅 빈 가게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안쓰럽던지요. 민수야. 제가 불렀습니다. 민수는 차마 저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됐다. 저는 그 아이의 등을 향해 말했습니다. 일단 일어나라. 손님들 다 보고 계시다. 그 말에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부끄러움, 미안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알아. 저는 민수의 말을 잘랐습니다. 다 알아. 그때였습니다. 사장님, 10년 단골 최 씨 아저씨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 정말 못 볼 꼴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식사하시는데 소란을 피워서요.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사장님이 뭐가 죄송합니까? 죄송한 건 저지. 최 씨 아저씨는 분이 안 풀리는지 가게 문을 노려보며 혀를 찼습니다. 사장님,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저런 앞뒤가 다른 사람인 줄도 모르고 우리 민수 장가 보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사장님이 오늘 아들 하나 구하신 겁니다. 그 말에 홀 안의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아까 그 아가씨 말하는 거 정말 가관도 아니더구먼. 무슨 가게를 팔아? 저런 복내 국밥을. 사장님, 오늘 속 시원했습니다. 우리가 다 사이다 마신 기분이에요. 여기저기서 저를 위로하고 제 편을 드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제야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무언가가 툭 하고 터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저는 젖은 눈으로 손님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우십니까? 울지 마십시오. 자자, 다들 오늘은 이만 일어섭시다. 그래요, 사장님. 오늘은 장사 그만하셔야지.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국밥값은 여기 놓고 갑니다. 아닙니다. 소란을 피웠는데 어찌 돈을 받습니까? 됐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맞아요, 사장님, 힘내십시오. 우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요. 내일 더 맛있는 국밥 끓여주십시오. 손님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밥값을 테이블 위에 놓고 제 어깨를 두드리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텅 비어가는 홀을 바라보며 저는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홀에는 저와 민수 그리고 직원들만 남았습니다. 사장님, 홀 서빙을 하던 이모가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옷이 다 젖었어요. 어서 3층 올라가서 갈아입으세요. 그래, 그래야지. 주방장? 네, 사장님.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 합시다. 다들 놀랐을 텐데 미안해요. 아닙니다, 사장님. 저희야말로 아무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주방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사장님,
다들 오늘 푹 쉬고 내일 웃는 얼굴로 봅시다. 네, 사장님. 직원들이 하나둘 정리를 하고 퇴근했습니다. 모두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한 번 더 돌아보고 나갔죠. 드디어 가게 안에는 저와 민수 단둘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따라오너라. 젖은 몸을 이끌고 3층 제 살림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수가 말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집에 들어와 젖은 일복을 벗어던졌습니다. 온몸이 찬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민수가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이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수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뭐가?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죽을 죄냐?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런 여자를 데려온 것, 저런 여자의 말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한 것,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이 가게를 저런 여자 때문에 팔아치우려 했던 것. 민수는 자책했습니다. 그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너 정말 이 가게 팔고 싶었냐? 제 물음에 민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절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아까 지연 양이 한 말은 뭐냐? 너도 이 냄새 지긋지긋하다고 말했다면서. 민수의 얼굴이 다시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제 말이 와전된 겁니다. 와전? 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했어? 말해봐라. 이 어미 귀에 똑똑히 들리게. 저는 민수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이 가게에서 고생만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국밥 냄새 안 맡고 좀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쉬셨으면 좋겠다는 말이 그 여자 귀에는 가게를 팔자로 들렸던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쉬게 해주고 싶었다. 제 아들의 진심은 그것이었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너는 이 어미가 이 가게를 떠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냐? 어머니, 이 국밥 냄새가 이 시장통 같은 홀이 내 인생 전부인데 그걸 버리는 게 쉬는 거라고 생각했냐?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비싼 옷, 좋은 차 그런 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지연 씨의 화려한 배경, 그 교수 아버지라는 말에 눈이 멀어서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어머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를 바로잡을 용기만 있다면 그걸로 된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앉은 아들 앞에 섰습니다. 일어나라, 아들아. 어머니, 저는 자격이. 일어나. 저는 민수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덩치 큰 아들은 그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 괜찮다, 아들아.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게다. 그게 인생이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올라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김 실장. 어머님은 좀 어떠신가? 사장님, 그게 아닙니다.
어머님은 고비 넘기셨습니다. 정말인가? 아이고,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사장님, 김 실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급해졌습니다. 가게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아까 주방 막내가 전화를 했는데. 아, 그게. 사장님, 지금 가게 괜찮으신 겁니까?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김 실장, 내일 가게 문 열 수 있겠나? 네. 사장님, 자네 없으니까 가게가 엉망이야. 나 혼자 안 되겠어. 자네가 좀 와서 도와줘야겠다. 사장님, 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날이 새는 대로 가겠습니다. 사장님. 그래. 고맙네, 김 실장.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간판 불이 꺼진 복내 국밥 건물이 어둠 속에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참 긴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뒤척였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지연 양이 그저 철없는 아가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를 팔아 업자랑 얘기가 끝났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인네 구슬리는 건 일도 아니다. 이건 허세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꾼들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내려가려 채비를 하는데 민수가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저처럼 잠을 설친 모양이었죠. 잤다? 너는? 저도 잤습니다. 그래. 저는 민수를 지나쳐 계단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왜? 제가 가겠습니다. 주방일 제가 돕겠습니다. 됐다. 너는 내일이나 해. 어머니, 제 일이 이제 없습니다. 뭐? 어제 회사에 사표 냈습니다. 민수야, 너 무슨... 어머니, 민수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다시 배우겠습니다. 이 복내 국밥 제가 잇겠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철이 든 걸까요? 아니면 어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걸까요? 민수야, 그건 충동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충동 아닙니다. 어젯밤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어머니 가게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장님, 저 왔습니다. 아래층에서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민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내려가자. 김 실장은 눈이 벌겋게 충혈된 얼굴로 홀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뵙고 온 건가? 네, 사장님. 동생들한테 맡기고 왔습니다. 이제 고비 넘기셔서 괜찮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사장님, 어제 일은 다 들었습니다. 김 실장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사장님께서 그런 험한 일을. 됐다. 자네 탓이 아니야. 민수 도련님도 나오셨네요. 민수는 김 실장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김 실장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닙니다, 도련님. 어서 정신 차리시고 사장님 잘 보필해 드리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복내 국밥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김 실장이 홀을 지휘하고 주방장이 솥을 지키고 저는 깍두기를 버무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민수가 제 옆에서 묵묵히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소동을 겪었던 손님들이 정말 약속이라도 한 듯 가게 문을 열자마자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그 헌옷 안 입으셨네요. 최 씨 아저씨였습니다. 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깨끗한 옷 입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저 총각은 민수 아니야? 손님들이 주방 입구에서 물을 썰고 있는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진짜네. 민수 맞네. 아니, 멀끔하게 회사 다니던 총각이 왜 저기서. 민수는 사람들의 시선에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어머니 일 돕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잘 생각했네. 잘 생각했어.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사장님, 이제 든든하시겠네.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물을 썰었습니다. 칼질이 서툴러 무 조각이 이리 튀고 저리 튀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습고도 대견했습니다. 민수야, 손 벤다. 똑바로 썰어라. 괜히 핀잔을 주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오후에 한숨 돌리려는데 민수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냐? 어제 그 여자, 오지연 관련 자료입니다. 자료? 네. 제가 어젯밤 잠이 안 와서 좀 알아봤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연 양이 말했던 명문대 교수 아버지가 대학 교직원 명단에 없다는 증명서, 지연 양이 다닌다던 외국계 회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라는 자료, 그리고 부동산 개발 사기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려둔 글들이 출력돼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건 맞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는 전문꾼이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처럼 부모님이 가게나 건물을 가진 외아들들에게 접근해서 결혼을 미끼로 재산을 가로채는 집단 같습니다. 그 교수 아버지라는 것도 전부 가짜 연기였던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개발업자라는 것도 아마 한패일 겁니다. 아니면 그 여자에게 속아서 계약을 진행하려 했겠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래, 알아. 저는 민수가 가져온 자료를 굳게 쥐었습니다. 나 박봉래를 노인네라고 부르며 구슬리려 했겠다. 내 평생이 담긴 이 가게를 날로 먹으려 했지. 민수야. 네, 어머니. 경찰에 신고하자. 네. 저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네. 이건 다 정황일 뿐이야. 그 여자가 우리한테 직접 사기를 쳤다는 증거가 없어. 하지만 어제 홀에서 손님들 증언은 그 여자가 인성이 나쁘다는 증거는 될 수 있어도 사기꾼이라는 증거는 안 돼.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그냥 이대로 놔둬야 합니까? 아니, 덫을 놔야지. 네, 덫이라니요. 그 개발업자라는 사람. 아직 이 일이 틀어진 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아, 지연 양이 그 업자한테 뭐라고 했을까? 노인네 구슬리는 중이다. 아마 이렇게 말했겠지. 그렇겠네요. 그럼 그 업자는 지금 우리가 넘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저는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어제 그 아가씨가 홀에서 떠들던 말 중에 김이사라는 사람 이름 기억나나? 김이사요? 가만히 있자. 맞습니다. 김이사님, 계약 진행해 주세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거야. 민수야. 너 지연 양 휴대전화 번호 알지? 네, 알죠. 그 전화 놔줘봐라. 저는 민수의 휴대전화를 받아 오지연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제 전화기에 옮겨 적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려고? 그 김이사라는 사람.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어머니,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고. 민수야. 저는 아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사기꾼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법이다. 나는 속아 넘어간 노인네 연기를 좀 해야겠다. 어머니, 걱정 마라. 너랑 김 실장이 뒤에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면 되지.
저는 민수의 휴대전화로 지연 양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 양, 나 민수 엄마요. 어제 일은 내가 미안했네. 민수 그 녀석 내가 잘 타일렀어. 그 김이사라는 분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 우리 민수 결혼 전에 집 문제 해결해야지.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과연 이 미끼를 물까? 어머니, 너무 위험한. 그때였습니다. 띵!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오지연이었습니다. 우리 셋의 눈이 동시에 화면에 꽂혔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세요? 민수 씨는 괜찮대요? 김 이사님은 왜?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봐라. 바로 문다. 다시 문자를 찍었습니다. 민수는 아직 화가 났지만 내가 설득 중이야. 그 양반 고집 알잖나. 나는 지연 양 편이야. 어서 이 가게 팔고 강남 가고 싶어. 김이사 그분 당장 내일 가게로 오라고 하게. 민수 몰래 내가 도장 찍어줄 테니. 어머니, 정말 도장 찍어주실 거예요? 가짜 도장 말이다. 아, 띵.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이시죠, 어머님? 믿어도 되죠? 알겠어요. 내일 오후 3시에 김 이사님 보내드릴게요. 민수 씨 없어야 해요. 됐다. 저는 휴대전화를 민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기억해라. 네, 어머니. 김 실장. 네, 사장님. 내일 우리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어. 민수와 김 실장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내일 이 지긋지긋한 거짓말 뿌리를 뽑자. 드디어 다음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게 일은 주방장과 직원들에게 맡기고 민수, 김 실장과 함께 2층 단체석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민수가 초조하게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민수야, 손톱 깨물지 마라. 사내 자식이 그게 뭐냐? 네, 어머니. 김 실장. 네. 녹음기랑 촬영기 준비됐나? 네, 사장님. 저기 화분 뒤에 카메라 설치해뒀고 제 주머니에 녹음기도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민수, 너는 옆방에서 조용히 있어. 어머니, 저도 같이. 안 된다. 내 얼굴 보면 그 김이사가 눈치챌 거야. 너는 이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녹음되는 것만 잘 확인해. 네, 알겠습니다. 민수가 옆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저는 김 실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사장님, 떨리십니까? 떨리긴. 오히려 재미있지. 내 가게 팔아먹으러 온 꾼 얼굴 한번 보자고. 오후 3시 5분 전. 가게 입구에서 풍경 소리가 났습니다. 홀 직원이 2층으로 안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저쪽 방에서 기다리시랍니다. 똑똑. 문이 열리고 번지르르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박봉래 사장님 맞으십니까? 누구신데 그러나? 아, 저는 오지연 양 소개로 온 김이사라고 합니다. 저는 일부러 어수룩한 노인네처럼 굴었습니다. 그래. 근데 지연 양은 왜 안 왔어? 아, 그게 지연 양이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제가 먼저 와서 사장님 뵙고 계약서 쓰라고 했습니다. 계약서? 김 이사가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네, 사장님. 여기 복례 국밥 건물 부동산 매매 계약서입니다. 어머, 벌써 이런 걸 다. 지연 양이 말씀 안 드렸습니까? 사장님, 이 건물 저희가 아주 좋은 값에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좋은가? 네. 여기 보시면 금액이. 김 이사가 계약서의 금액란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쓰는 신용을 하며 계약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일 10백이게 다 얼마야? 하, 사장님.
이 돈이면 강남 가셔서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지연 양이 그러더군요. 이렇게 고생만 하신 어머님, 이제 쉬게 해드리고 싶다. 그랬어? 우리 지연이가? 그럼요. 이런 며느님 두셔서 사장님은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김 이사가 인주까지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잠깐. 네, 사장님. 김 이사라고 했나? 네, 그렇습니다. 당신 오지연하고 무슨 사이야? 네. 아, 그저 사업 파트너입니다. 사업 파트너? 네, 지연 양이 이렇게 좋은 매물 찾아오면 저희가 개발하고 그 수익을 좀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래. 그럼 지연 양이 가짜 교수 아버지까지 만들어서 내 아들 홀린 것도 알고 있었나? 네. 그게 무슨... 김 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 실장. 네, 사장님. 이제 그만 녹음 끝내도 되겠네. 네. 사장님, 이게 무슨... 김 이사가 벌떡 일어서려 했습니다. 앉아. 제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앉으라고 했네. 김 이사는 멈칫했습니다. 당신 지금 사기 공모 혐의로 내 카메라에 다 찍혔어. 카메라라니요. 그때 옆방 문이 벌컥 열리고 민수가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 이사님 맞으시죠? 당신은 누구요? 이 건물주 아들 박민수입니다. 김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오지연과 수익을 나눈다고 말씀하신 거 여기 전부 녹화됐습니다. 김 이사의 얼굴이 잿빛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오지연 그 여자가 노인네 다 구슬렀다고 해서... 아이고, 김 이사. 당신이야말로 그 여자한테 놀아났구먼. 그 여자가 말한 노인네가 바로 나요. 저는 주머니에서 진짜 인감 도장을 꺼내 탁 보여줬습니다. 이 도장이 그렇게 갖고 싶었나? 김 이사는 입을 닫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랑 경찰서 같이 갈 텐가? 아니면 내가 아는 오지연의 사기 행각 전부 불고 너라도 빠져나갈 텐가? 김 이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사장님. 저는 정말 지연 양 말만 믿고... 됐다. 저는 민수를 보았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 경찰서 가자. 가서 이 지긋지긋한 거짓말 싹 다 끝내버리자. 그날 오후 저와 민수 그리고 김 실장은 김 이사를 데리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김 이사라는 자는 차에 타는 내내 자기도 피해자라며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찰서 건물에 들어서고 사기라는 단어가 오가는 것을 보더니 그 번지르르 하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하더군요. 우리는 담당 형사라는 사람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내 국밥 건물을 팔라고 사기를 쳤다. 이 말씀이시죠? 형사의 말은 반신반의하는 투였습니다. 그때 민수가 자신이 밤새 모은 자료를 책상 위에 차분하게 펼쳐놓았습니다. 여기 오지연이라는 여자가 재직 중이라던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입니다. 이건 오지연의 아버지가 명문대 교수라고 했지만 교직원 명단 어디에도 없다는 증명서입니다. 민수가 내미는 증거에 형사의 눈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수가 USB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이 김 이사라는 사람이 오지연과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고 자기 입으로 공모 사실을 인정한 영상입니다. 형사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김 실장이 옆에서 거들었죠. 제가 어제 홀에서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 김 이사가 노인네는 구슬리면 된다는 그 여자 말을 믿고 오늘 도장을 받으러 온 겁니다. 모든 시선이 김 이사에게 쏠렸습니다. 아닙니다. 형사님, 저는... 김 이사는 자기가 살기 위해 그야말로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지연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 여자가 원래 이런 식으로 건물주 아들들한테 접근해서 결혼을 미끼로 조직적이었습니까?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 이사는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네, 가짜 아버지 역할, 바람잡이 친구 역할 다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개발 계약만 담당했을 뿐입니다. 저 말고도 그 여자한테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철없는 속물이 아니라 아주 질이 나쁜 상습범이었고 모든 것이 조직적이었습니다. 민수가 모아온 다른 피해자들의 정황 자료, 김 이사의 결정적인 증언, 그리고 우리가 오늘 확보한 영상 증거까지 더해지자 형사들은 즉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죠. 며칠 뒤 집에서 민수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담당 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지연과 그 가짜 교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일당이 다른 곳에서 또 비슷한 짓을 하려다가 모두 검거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위해 저를 불렀고 저는 그곳에서 쇠고랑을 찬 지연 양과 마주쳤습니다. 그 화려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도끼만 남은 눈으로 저를 쏘아보더군요. 이 노인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게 악을 썼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혀만 차고 묵묵히 돌아섰습니다. 죄가 달게 받아라. 그 아이는 자기가 무시했던 그 노인네의 인생과 그 시장통 가게의 힘을 너무 얕잡아 본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복례 국밥에는 다시금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조금 달라진 평화였죠. 김 실장은 어머님을 무사히 요양원에 모시고 돌아와 예전처럼 홀을 쩌렁쩌렁하게 지휘했습니다. 그는 저만 보면 사장님, 저 이제 사장님 며느리 감은 제가 이력서부터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다 떼어오라고 해서 직접 면접 봅니다. 하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 말에 가게 안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죠. 주방장과 홀 이모들도 가장 큰 변화의 중심에 선 민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수 도련님, 오늘은 무 하나 다 썰었네. 어제는 반토막 내더니. 어머, 주방장님. 도련님이 아니라 막내라고 부르셔야지. 우리 막내 칼질이 제법 늘었네. 그래도 손은 베지 말고. 하며 어색하게 주방 구석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민수를 이제는 한 식구로 아들처럼 챙겨줬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역시 민수였습니다. 그 녀석은 멀쩡하게 다니던 큰 회사에 낸 사표를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새벽 저보다 먼저 주방에 나와 가마솥의 불을 확인하고 밤새 우러난 육수 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른 새벽 저와 단둘이 육수 앞을 지키고 서 있던 민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왜? 그 육수 비법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녀석답지 않게 조심스럽고 또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거친 손으로 민수의 그 곱던 손을 잡고 가마솥 앞으로 바싹 당겨 데려갔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비법은 없어. 네. 민수가 당황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비법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어. 그저 매일 아침 이 자리에 서는 거다. 저는 펄펄 끓는 육수를 가리켰습니다.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내 새끼 입에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거.
그 수천 번에 수만 번의 정성이 모여서 이 복내 국밥 한 그릇이 되는 거다. 그게 전부야. 민수는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김 너머로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본 것인지 아니면 제가 버텨온 세월을 본 것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민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정성 한번 제대로 이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솥을 닦던 손으로 툭 하고 힘껏 쳤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제 아들이 드디어 제 곁으로, 제 인생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가게 홀은 점심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깍두기 한 접시 더. 홀이 떠나가라 울리는 최 씨 아저씨의 우렁찬 목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정겹게 들렸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저는 갓 버무린 깍두기 한 접시를 쟁반에 받쳐들고 홀로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어제의 그 낡고 젖었던 일복이 아니라 깨끗하게 다려입은 사장 박복래의 조끼를 입고 말입니다. 내 평생이 담긴 이 가게에 적군들이 말하던 격식은 없을지 몰라도 그 정성만큼은 이 세상 누구에게도 안 밀리는 이 복내 국밥은 오늘도 내 아들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끓고 있습니다.